네,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저는 AIML 코어 멤버 김태용입니다. 어, 앞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는, 어, 개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데브톡이니까 해도 되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인 거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가 합니다. 네, 혹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여기서 아시는 거 있나요? NFT? 끝인가요? 비트코인, 네, 비트 많이 투자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생각나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어, 많이 언급이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블럭이랑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블럭이랑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블럭이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락은 데이터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락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락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인을 이루게 되고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핵심 키워드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탈중앙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탈중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블록체인의 동기는 어, 1대1로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A가 B에게 그런 돈을 보낼 때 저희는 무슨 은행, 뭐 토스, 네이버 같은 제3자를 거쳐서 돈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은행의 어디 부분에 저장을 하겠죠. A가 B에게 얼마를 송금했다라는 기록이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A가 50달러를 B에게 줬어요. 근데 나는 A가 50달러를 100달러를 송금했다라고 기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B는 A에게 100달러를 줄 수밖에 없죠. 기록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장부를 해킹을 하게 되면은 사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한 곳에 모아둡니다. 만약에 해커가 은행을 해킹하게 되면 이 장부는 바로 해킹이 당하게 되겠죠. 잘못 넣었네. 네, 여기서는 블록체인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장부를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잘못 넣어서 안 나오는데 이 장부들을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소수의 인원의 장부가 바뀌어도 모든 다수의 그 장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장부는 블록체인은 일종의 장부인데 이 장부는 삭제나 편집이 안 되고 추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락들이 하나하나씩 있고 다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만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추가만 가능하냐?
라고 하면은 해시 펑션을 기반으로 이 추가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해시 펑션이 무엇인지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특징만 설명드리자면 인풋이 해시 펑션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이 일정한 값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풋으로 아웃풋을 낼 수는 있지만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낼 수는 어렵다라는 게 해시 펑션이고 이걸 기반으로 추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블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블락이 뭔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블락은 쉽게 말해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은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연결을 할 때 포인터로 가리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리킨다라는 것을 암호화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네, 블록체인에 해킹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해킹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취약점 중에 가장 유명한 51% 공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블록체인이 있다면 모두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겠죠. 똑같은 기록에 복제를 해서 하나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100% 중에서 30%가 해킹이 당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똑같은 장부, 사실인 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복제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50%가 넘는 과반수를 해킹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반수의 장부에 따라서 모든 장부가 복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1% 해킹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해킹이 안 됐을까요? 이렇게 취약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정보량이 블록체인이 너무 길어서 또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51%를 해킹을 하려면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든다. 그래서 비트코인 해킹할 바에는 안 한다. 라는 생각에 해킹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했고요. 그럼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나온 이유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되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거기로 인해서 국가와 신용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비트코인이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2009년에 비트코인이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은 방금 얘기한 블록체인의 개념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이더리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A가 B에게 송금을 하는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은 이 트랜잭션을 돈을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좀 더 활성화되게 플랫폼적인 성격에 띄는 전자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플랫폼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실행을 시키냐 라고 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자판기를 비유해서 많이 설명하는데요. 만약에 자판기에 돈이 들어오면 콜라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자판기 안에서 돈이나 콜라가 금액이 일치하면 자판기를 콜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전송이 됐을 때 어떠한 코드를 실행을 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B에게 그런 송금을 했을 때 그런 계약에 관한 코드를 넣어 놓으면 작동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에서 만든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또 많은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을 기반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을 DApp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앱은 어떤 서버를 하나에 두고 이렇게 작동을 시키는데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같은 것은 블록체인 자체가 서버가 되어서 그 서버들이 여러 사람에게 그 기록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D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금융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금융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금융 설명을 비유를 드리자면 토스는 중앙화적 토스를 탈중앙화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더리움에서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토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Non-Fungible Token NFT입니다. Fungible Token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화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체가 가능한 화폐. 1달러랑 1달러랑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Non-Fungible Token은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토큰이다 라고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NFT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도 그대로 있고요. 데이터는 왔다 갔다 복제할 수 있고 그런데 이 NFT를 통해서 누가 누구의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등기부 등본 NFT는 모두에게 퍼져서 복제가 해킹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 NFT를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FT가 미술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복제가 가능했지만 이러한 사진은 NFT를 통해서 디지털 상에서 유일한 그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키워드는 DAO라는 개념입니다. DAO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 동아리가 있는데 회장이 없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컨셉 자율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가져 탈중앙화를 이루어서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율조직을 DAO라고 합니다. DAO 중에 유명한 DAO는 헌법 DAO인데요. 이거 미국 헌법인데 미국 헌법은 모두의 것이다, 국민의 것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펀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법을 가져와서 소유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DAO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아리 중에서도 또 리더가 없고 DAO를 조직하는 동아리들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개념 키워드는 P2E라는 것입니다. P2E 올해 초까지 엄청 이슈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의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러한 P2E가 너무 불법적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게임에서만 P2E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X2E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동을 하면 돈을 얻는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2E, 달리기를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과 또 listen to earn, watch to earn이라는 개념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돈을 준다, 돈을 벌 수 있다. 또 음악을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큰 도메인 중에 하나가 웹3입니다. 웹3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기 프론트엔드 분이시면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웹3는 비트코인은 그런 2008년에 위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웹3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데 플랫폼의 독점 때문에 웹3가 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웹3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웹1은 읽기만 가능한 그런 웹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웹을 웹2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읽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블로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NFT 설명해 드렸다시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고 또 소유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는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거기로부터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광고 추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웹3에서는 이 데이터까지도 그 사람의 개인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소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컨셉이 웹3입니다. 기존에서는 기존 웹2에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독점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규제에 따라서 그 미국이 적절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웹3는 이제 막 시작이고 어느 나라가 활성화되었지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웹2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은 이러한 규제가 웹3에서도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학계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컨셉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나랑 테라 같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런 암호화폐 가격의 불안정성을 1달러로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컨셉에서 출발했고요.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고리즘 방식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법정화폐 기반이 있는데 여기서 테더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회사가 그 달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양에 맞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랑 1대1로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근데 여기 보시면 2022년 5월쯤에 엄청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루나테라 사건이어서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테더도
불안정했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의 현금 같은 경우는 기록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에서 거래한 모든 것은 공개되어 있고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양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비트코인 가격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